단 하루 만에 452포인트가 증발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수십조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셈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7.2% 폭락하며 6천선이라는 심리적 요새가 허망하게 무너진 이 숫자를 보고도 평온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공포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공포에 잡아먹히는 순간 투자는 도박으로 변하고 맙니다. 역대 최대 낙폭이라는 이 숫자가 주는 압박감을 냉정하게 이겨내지 못하면 남은 자산마저 시장의 재물로 바치게 될 뿐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뜯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외국인은 단 하루 만에 5조 1천억 원이라는 기록적인 매도 폭탄을 시장에 던졌습니다. 기관 역시 9천억 원을 매도하며 지수 방어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9.9% 하락하며 지지선을 잃었고 SK하이닉스가 11% 넘게 폭락한 것은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시장의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는 수치입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VKOSPI는 63.6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전 세계 경제가 멈췄을 때와 맞먹는 극단적인 수치입니다. 지금 시장은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투매를 부르는 공황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의 하락은 기업의 실적이나 본질적인 가치가 하루아침에 반토막 나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불시에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라는 기름이 부어진 결과물입니다. 팩트만 놓고 본다면 우리 기업들의 기초 체력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마치 세상이 당장 끝날 것처럼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똑같은 중동 리스크를 마주했는데도 미국 증시는 보합권에서 버텨냈습니다. 일본 증시의 하락폭도 한국의 절반 수준인 3%에 불과했습니다. 유독 한국 증시만 전 세계에서 가장 가혹하게 매를 맞고 있는 셈입니다. 중동과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것도 아닌데 왜 우리만 이런 피바람을 맞고 있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기괴할 정도로 과도한 낙폭 차이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국 증시만의 치명적인 약점과 수급의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흐름의 본질을 이해해야만 여러분은 비로소 대응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자금률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국가입니다. 원유의 70.7%와 천연가스의 20% 이상을 오로지 중동 경로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계 석유 물동량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는 소식은 한국 경제의 엔진을 끄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실물 경제에 가해질 타격 수치가 이미 데이터로 산출되고 있으니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한국 시장에서 탈출 버튼을 누른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물 경제의 생존 문제로 직결되는 한국만의 특수성이 이번 폭락의 기초값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비정상적인 폭락을 만든 진짜 주범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32조 원이라는 역대급 규모의 신용잔고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금액입니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 투자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반대 매매 주식을 강제로 파는 것을 실행합니다. 코스피 7% 하락은 수많은 종목의 담보 유지 비율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팔기 싫어도 기계가 물량을 시장에 던지고 그 물량이 다시 주가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투매가 투매를 부르고 공포가 공포를 집어삼키는 전형적인 수급 붕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의 현금 인출기 전략이 가세했습니다. 글로벌 펀드들은 지정학적 위기가 닥치면 위험 자산 비중을 기계적으로 줄이는 리밸런싱 자산 재조정을 단행합니다. 유동성이 풍부하고 매수와 매도가 자유로운 한국 시장은 그들에게 가장 편안한 탈출구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업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해서 판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들의 장부에 적힌 위험 숫자를 줄이기 위해 한국 주식을 내다 버린 겁니다. 우리 시장이 유독 깊은 상처를 입은 것은 이러한 구조적 취약점이 전쟁이라는 변수를 만나 한꺼번에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의 폭락은 중동발 전쟁이라는 외부의 적과 과도한 비투라는 내부의 적이 만난 합작품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한국 증시가 숙명적으로 안고 있는 한계점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이 민낯을 냉정하게 직시해야만 우리는 막연한 희망 고문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생존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이 파국이 어디까지 번질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예측입니다. 이 전쟁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실체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정학적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정작 이 전쟁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의 속내는 전혀 다릅니다. 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번 공습을 지지하는 응답은 27%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기름값이 상승할 경우 작전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응답은 45%를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이란의 미사일이 아니라 미국 중산층의 분노 섞인 주유소 영수증이라는 뜻입니다. 정치적 입지를 다져야 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비용 상승은 정권의 목줄을 죄는 가장 강력한 족쇄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겉으로는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제 유가의 상한선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체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쟁의 상대방인 이란 역시 장기전을 치를 여력이 없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사망이라는 권력 공백 상태에서 내부 체제 단속이 급선무인 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체제 유지와 전열 정비를 위한 출구 전략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지금의 충돌은 양측 모두 파국을 원해서 벌어지는 무모한 전면전이 아니라 각자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극도로 계산된 긴장 상태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시장이 우려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영구 봉쇄는 사실상 양측 모두에게 경제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과거의 사례를 봐도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수준의 전쟁은 반드시 조기에 통제해 왔습니다. 현재 미국의 생산자물가 지수가 이미 예상치를 상회하며 물가 압박이 가시화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유가까지 폭등한다면 연준의 금리 정책은 완전히 꼬이게 되고 미국 경제 자체가 침체의 늪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경계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군사적 긴장감은 어느 지점에서 합의와 타협의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냉정한 결론입니다.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는 이런 이면의 계산기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숫자를 봐야 합니다. 전쟁의 불확실성이라는 안개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시장의 본질적인 가치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의 주가순자산 비율, 즉 PBR은 0.8배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가진 모든 자산을 지금 당장 처분해서 현금화한 금액보다 주가가 20%나 더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업이 망해서 공중분해될 때 받는 청산 가치보다도 낮은 대접을 받고 있는 셈이죠. 이는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극단적 저평가 구간입니다. 시장이 기업의 본질적인 이익 창출 능력은 완전히 무시한 채 오로지 생존에 대한 공포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돌이켜보면 이런 수치는 언제나 시장의 바닥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떨어지는 칼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증시 주변에는 119조 원이라는 역대급 규모의 투자자 예탁금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공포를 털어내고 바닥을 다지는 신호만 나온다면 언제든 유입될 준비가 된 거대한 대기 자금입니다. 공포가 극에 달해 누군가 투매를 던질 때 누군가는 이 거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알짜 자산을 쓸어 담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현재 환율은 1466원을 돌파하며 외국인 자금 이탈의 임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1470원 선에 안착한다면 외국인의 기계적인 매도세가 한 차례 더 몰아칠 가능성이 큽니다. 지표상으로는 분명한 저평가 구간이 맞지만 수급 측면에서는 마지막 한 번의 진통이 더 남아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은 반등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동성을 견뎌낼 체력이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지금은 감정을 섞어 대응할 때가 아닙니다. 내 계좌의 파란색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시장이 제시하는 객관적인 지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평가라는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평가라고 해서 당장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이 숫자를 바탕으로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다시 일으켜 세울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손절은 수익을 내기 위한 역설적인 필수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가 원금을 잃기 싫어하는 회피 본능 때문에 하락장에서 눈을 감아버리곤 하죠. 지금처럼 시장의 기초 체력이 흔들릴 때는 내 계좌의 생존을 위해 감정을 완전히 거세한 기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손실을 마주하는 용기야말로 투자자의 자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손절 라인은 세 가지 기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첫째는 투자 원금 대비 특정 비율입니다. 보통 마이너스 10%를 한계선으로 잡는 것이 정석이죠. 둘째는 고점 대비 하락폭입니다. 수익이 났던 종목이 고점 대비 일정 수준 이상 밀린다면 이익 보전 차원에서 즉시 매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지수 대비 상대적인 낙폭입니다. 코스피가 7% 빠질 때 내 종목이 17% 넘게 추락했다면 그 종목은 시장보다 훨씬 허약한 체질이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런 종목을 들고
반등을 기다리는 것은 유행을 바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의 보유 종목마다 각기 다른 탈출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내일 시장에서 그 지점에 도달한다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매도 버튼을 누르십시오. 손절은 자산의 파괴가 아니라 더 큰 파국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험료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의 아픔에 매몰되어 손을 놓아버린다면 나중에 찾아올 거대한 기회의 장에서 여러분은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본금을 지켜내야만 다음 장에서 복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능은 버티라고 속삭이지만 이성은 도망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성의 손을 잡는 사람만이 다음 상승장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손절매라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손에 쥐었다면 이제는 그 칼을 휘두르고 난 뒤의 행동을 고민해야 할 차례입니다.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단어는 바로 저점 예단입니다. 어제보다 싸졌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지수가 6천선 아래로 내려왔다는 상징성만 믿고 서둘러 진입하는 것은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행위와 같습니다. 전쟁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여전한 상태에서 무지성으로 물타기를 하거나 신규 진입을 서두르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유행에 기댄 도박이라는 점을 냉정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대응은 저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오는 신호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내일 당장 시장이 반등하더라도 그것이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추세적인 회복인지를 가려내기 전까지는 관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때 놓치는 초반의 23% 수익은 내 자산의 안전을 담보로 지불하는 관찰 비용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비용을 아까워하다가 자산의 2030%를 잃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구체적인 신호는 명확합니다. 첫째는 미국 국채 금리와 국제 유가의 안정세입니다. 둘째는 국내 증시가 장중 낙폭의 상당 부분을 말아 올리며 형성하는 하방 경직성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잦아들고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는 시점이 바로 우리가 낚싯대를 던져도 되는 가장 안전한 타이밍입니다. 저점을 놓칠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장은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충분한 진입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서두르는 사람의 돈이 기다리는 사람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지금은 공격보다 수비에 집중하며 시장의 회복 신호가 올 때까지 체력을 온존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함정에 빠지지 말고 가격이 비싸지더라도 안전해졌을 때 움직이는 냉철함을 유지하십시오. 시장이 반등의 기지개를 켤 때 모든 종목이 공평하게 오를 것이라는 환상은 버려야 합니다. 하락장에서는 다 같이 매를 맞았지만 회복장에서는 철저하게 이익의 기초 체력과 업황에 따라 성적표가 갈리게 됩니다.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대상은 유가 급등의 직격탄을 맞는 항공주와 물류주입니다. 비용 부담이 실적을 갉아먹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지수가 회복되더라도 주가는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전쟁의 공포 속에서 단기 급등했던 방산주나 정유주는 추격 매수에 신중해야 합니다. 유가 상승이 장기화되면 정제 마진 압박이라는 시간의 역설에 빠져 오히려 주가가 꺾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곳은 공포에 짓눌려 본질보다 과하게 하락한 용수철 종목들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증시의 엔진인 반도체 우량주를 주목하십시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차지한 기업들은 전쟁의 안개가 걷히는 순간 가장 가파른 탄력으로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또한 고금리 환경이 유지되는 국면에서 예대마진이 확대되는 대형 금융주나 대당 수익률이 주가 하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아진 고배당주들은 하락장의 방어주의자, 반등장의 선발대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입니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은 단순히 종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자산의 질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한 차례 거대한 청소 작업을 거쳤을 때는 잡초를 뽑아내고 우량한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적기입니다. 부실한 테마주나 막연한 기대감으로 버티던 종목들은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대신 위기 상황에서도 하지 않는 실적을 증명했거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1등 기업들로 포트폴리오의 중심축을 옮겨야 합니다. 위기 뒤에 오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그 열매를 허락한다는 냉혹한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주식시장은 미사일보다 금리와 유가의 향방에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전쟁의 안개가 자욱할 때는 당장이라도 세상이 끝날 것 같지만 역사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폭락은 원인이 제거되거나 익숙해지는 순간
반드시 본질적인 가치로 회귀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의 코스피 5700선은 우리 기업들의 이익 체력에 비해 분명 과하게 두들겨 맞은 측면이 큽니다. 하지만 그 회복의 과실을 따먹기 위해서는 공포에 휩쓸린 무지성 물타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원칙에 기반한 냉정한 대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팔 때는 여러분이 설정한 손절 라인에 맞춰 기계적으로 움직이십시오. 살 때는 시장의 회복 신호를 데이터로 확인한 뒤 신중하게 진입하십시오. 지금처럼 변동성이 극심한 장세에서는 예측하는 자가 아니라 대응하는 자만이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단순히 운에 맡겨지지 않도록 오늘 정리해드린 지표들을 나침반 삼아 이 폭풍우를 헤쳐 나가시길 바랍니다.